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보니까 도로공사 때문에 또 소음이 심해가지고 가능하면 진도를 빨리 좀 나가서 여러분들 소음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또 멀쩡한 가로수를 왜 베어내고 그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새로 하는지, 또 멀쩡한 보도블록을 또 요맘때 되면은 꼭, 그죠? 그 연말쯤 되면은 몰아서 이제 남년 예산 반환하게 되면은 그 다음 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돼버리거든요. 집행을 안 해버리면 이게 쓸데없는 예산이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삭감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오래된 악습이죠, 악습. 그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사표를 낼 때 마지막 보직이 예산재정국의 국방부, 예산재정국의 예산편성과에 근무하다가 그 중에 이제 부대활동 지원 예산이라고 국방예산의 꽃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팀장 겸 제 담당 업무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국방 칼스 사업이라고 해서 국방 전산화와 관계되는 건데, 그 전산학 박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검토를 했는데 금액은 1억밖에 안 돼요. 국방 예산이 몇십 조나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거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내가 확신을 하는데 그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일단 국방부 그 요구에서 빼버렸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때 당시 예산청이었구나. 그때 당시 예산청인데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로 다시 통합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5월 31일 날 각 부처 정부 예산안을 그 예산청,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 국방부의 그 예산 요구서에 그거를 삭감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넌지시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장관님 통해서 국장님 통해서 과장님 통해서 거꾸로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 뭐 그래도 제가 아무리 소신이 있다 그래도 그래도 명색이 과장님 체면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국방 예산에 반영조차 안 해버리고 내가 잘라버리면 과장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국방부 예산안에는 편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청 당시에 예산청으로 보냈는데 담당 사무관이 그 김한식 사무관이었는데, 그 제가 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예산 쓸데없는 거니까 자르라고. 그럼 왜 그러면 쓸데없는 걸 왜 보냈냐고. 아이고 예산 한두 번 안 하고 그거 그 정부 그 부처 예산이 요구하면은 뭐 다 그대로 반영되나요? 항상 삭감될 거 감안해가지고 이제 그 편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촌스럽게 그걸 왜 국방부에서 안 잘랐냐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다 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일단 넣은 거 아니냐고. 거기서 자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알았다 그러더니 결국 못 잘랐어요. 거기 예산청장까지 가가지고 그 예산 필요하다고 뭐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1억짜리밖에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막지를 못한 참 통안의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예산을 하게 되면은 예산 편성하고 이제 회계,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산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집행하는 건 이제 사업부사라 그래요. 사업부사는 예산 편성 이 예산 편성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일선 기관이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예산 편성 그 담당관에게 제가 팀장이었는데, 그 사업기관에서 업자를 끼고, 얘는 이제 사업을 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를 꼭 끼고 와서 로비를 해요. 그래서 김 사무관님 저녁 때 좀 시간 좀 내달라고. 내가 지금 낮에는 그 예산 설명하러 각 기관에서 다 와가지고 돗대기 시장처럼 뭐 10명씩 줄을 서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한테 이 예산 꼭 필요하니까 꼭 반영해야 된다. 왜냐면 그 예산 요구 대비 편성 비율, 획득 비율 이거에 따라 이제 근무 성적 평정, 줄여서 근평이라고 하죠. 이 근평이 달라지는 거니까 목을 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뻘 되는 분이, 그때 저는 20대였는데 50대 그 아버지뻘 되는 분이 와가지고 막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뭐 김사무관도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라고 막 저한테 그러면서 예산 이거 제가 획득 못하면 이번에 진급을 못한다고.
그냥 예산 줄 때까지 끝까지 여기서 같이 밤에 잠이라도 같이 잘 거라고. 난감하죠. 낮에는 작업을 못해요. 와가지고 뭐 예산 설명이랍시고 또 봉투도 놓고 가고 막 그거 전화해가지고 당장 안 가져가면 페널티 가야겠다고 오히려 예산 다 그냥 삭감하겠다고 어디서 이 개 수작이냐고. 그럼 낮에는 뭐 사람 만나고 뭐 면담하고 설명 듣고 어쩌고 하느라고. 아니 그냥 그 사업 설명서를 두고 가면은 제가 야간하면서 저녁 때 보겠다 그래도 굳고 그냥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직접 만나야 봉투도 내밀고 하는 건데 결국 뭐 그래봐야 내가 봉투도 안 받으니까 뭐 그것도 실속이었고 하니까 결국 이제 물러가긴 하는데 다른 경우 대부분 이제 업자 끼고 저녁 때 룸사롱이나 이제 요정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주 먹고 그 매매춘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봉투도 몇백만 원씩 전달이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학교 가면 절대 그런 돈에 그 쥐꼬리 많은 돈 여러분들 정년 퇴직하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 이 생애소득으로 지금 몇십억 되거든요. 그깟 돈 그 몇백만 원 받아 처먹고 영혼을 팔지 마세요. 뭐 몇십억이라면 그러면 저는 받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런데 받아도 뭐라고 얘기를 제가 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받아 처먹으려면 그냥 몇십억 한번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죠. 안 걸리면 그냥 여유 있게 사는 거고 걸리면 개털이다 하고 그냥 또 다른 삶을 사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면 몇백만 원의 영혼을 판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생애소득 몇십억 한번 생각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보면서 안타깝다. 저런 간이 없어지질 않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그 지난 시간에는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일반론에 관해서 다뤘죠. 성문법원, 불문법원 해가지고 법 단계 구조에 따른 그 효력도 우리가 살펴봤고 법원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행정규칙이었는데 다수서는 법원성을 인정하는데 대외적 효력, 대외적 구속력, 즉 행정부 밖에 있는 법원이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재판 기준으로 법원이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규칙 무시하고 재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규칙 위법이라고 주장해도 무시하고 적법이라고 판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고 이제 성문법원까지 우리가 또 봤죠. 지금 이제 불문법원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요 부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일반법원칙이라고 해서 불문법원의 가장 중요한 게 일반법원칙인데 그거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나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불문법원의 이제 관습법인데 관습법이나 행정행위에서 오랜 관행 이 관습은 관례 또는 관행 이게 동의어죠. 이게 객관적 요건이에요. 관행이 국민일반의 법적 확신 이게 단순히 죄송합니다. 단순히 어떤 게 오랫동안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이것만 갖고는 그럼 법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조직폭력배가 몇 년 동안 계속 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럼 관행은 관행이죠. 범죄 관행이 성립되죠. 근데 용케 적발이 안 돼가지고 처벌이 지금까지 안 됐다. 운 좋게. 그럴 때 누가 범죄 관행이 법적으로까지 관행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법적으로는 처벌돼야 되고 그런데 요행이 운이 좋게 처벌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범죄를 저지르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객관적 요건의 관행, 객관적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으로 법적 확신 이 성립 요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단어에서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관습법이 관행이고 그게 법적 확신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법적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죠. 관행이 형성됐다고 불법적인 관행이나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그 법적 확신인데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받은 거 이것도 이제 15년 07년까지 이제 출제가 됐는데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사실인 간섭과 구별된다 하는데 보충 자료 잠깐 보면은 법률 용어로서 사실은 이것도 벌써 몇 번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친숙해졌을 거라 믿는데 법적 효과는 법률 관계는 권리무 관계죠.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거 이거와 무관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 사실상 공무원, 이건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보게 되는데, 임용 결격자 이러면 임용에도 당연 무효가 돼요. 그래서 얘는 법적으로는 공무원 인정이 안 됩니다. 사실행위도 법적이와 무관한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실상이, 이거는 법률상이익인 원고적격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상 독점, 이거는 이제 강론에 나오는 건데, 공기업법이라고 해서 강론의 6편에 다루게 되는데, 이건 철도사업이 그래요. 철도사업은 법적으로 독점이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요건 충족되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 특허를 받으면. 근데 이제 이거는 철도 부지를 확보해야지, 거기다가 철로를 건설해야지, 역사 건설하는데, 이건 막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 삼성 이런 정도 규모 갖고는 그거 다 털어놓으면 모를까. 그거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독점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이라고. 법률상 독점은 우편 전신, 우편 부대 사업. 이거는 우정본부 외에는 일반인들에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용어도 이제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완전히 숙지가 됐을 거고. 자, 법원성은 이것도 계속 앞에서도 행정의 특징에서도 봤었는데 굉장히 복잡 다양하고 변화무쌍해서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죠. 성문법이 미비한 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문법 주의이긴 하지만 성문법으로 빠짐없이 귀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문법이 없는 영역, 불비, 준비가 안 됐다, 이게 규정이 없는 경우 관습법 성립을 인정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이게 통설이에요. 근데 부정설은 오토마이어인데 얘 뭐 그렇게 아름다운 학자가 아니라 그랬죠. 오늘날은 이런 견해는 없고, 법률 규정에 법률상 명문으로 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17년 07년까지 이렇게 출제하면 되게 쉬운 난도예요. 근데 어떤 법률이냐? 행정절차법 하고 그 4조 2항하고 국세기본법 18조 2항 요거까지 물어버리면 조금 높은 난이에요. 여러분들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이라는 법률 명칭을 암기를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명문 규정이 있냐 없냐가 출제가 자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행정절차법에는 그 4조 2항이 4조 2항이 그 행정 선례에 가는 거고 1항이 신의성실에 가는 거고, 그 다음 국세기본법도 15조가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여기도 신의성실의 원칙도 별도로 규정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한번 행정절차법 먼저 볼까요? 행정청은 법령 등의 속도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그 관행이라는 요건 나오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였을 때, 이거는 일반 국민에게 법이라고 받아들였다. 이거 법적 악식이라는 주관적 요건. 이때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론의 속도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이제 법률 불소급에 관한 내용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07년 10년까지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은 이거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 이것도 관행이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객관적 관행, 주관적 법적 악신 이러면 행정선례법이라는 관습법 요건을 충족했다는 거 제가 주석한 거고,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을 규정했다고 해석하는 거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다. 조세 불소급의 원칙. 이 세 가지를 규정한 굉장히 유명한 법률이거든요. 그 다음에 민중적 관습법인데, 이 개념을 법학은 굉장히 엄밀히 구별한다 그랬죠. 이 어업권은 어업면허라는 그 특허에 의해서 설정된 권리예요. 근데 입업권은 입어에 관한 상, 입업권은 이거는 그 성문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불문법원인 관습법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관습법상 권리로. 그래서 어업권, 이거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성문법상 권리고, 입업권.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어업권이 나오죠. 어업권, 얘는 이제 성문법상 권리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뭐 이런 거 읽을 거 없이 뒤에 밑줄 친 게 입어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입업권이에요. 이거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관행어업권 이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2년 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안 하면 소멸시켜 버린다.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없어졌는데 이것도 14년까지 출제가 됐던 거고. 그 성립요건 보면은 이미 설명을 했지만 관행이라고 하는 건 뭐 국어 단어 그대로죠. 어떤 사실이 딱 한 번만 있으면 그걸 관행이라고 안 하죠. 그죠? 오랫동안 계속 되풀이되어 적용될 때 그때 관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객관적 요건이에요.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게 이건 주관적 요건이죠. 법적 확신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거 위에 법원에 의한 판결로 국가가 승인하는 요건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라는 게 통설이죠. 법적 확신설 이거는 법적 확신까지만 있으면 되지 국가 승인은 필요 없다. 이게 통설인데 13년 09년까지 출제가 됐고 판례도 법적 확신설이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법원에 관한 거는 법적 확신이라는 게 그 다음에 페이지에 해놨는데 그 중간에 판례 보면은 2법권 있죠. 이게 법적 확신설. 이것도 13년, 10년 이렇게 출제됐는데 수산업법 소정의 2법의 관행에 따른 권리가 바로 관행어법권이죠. 이게 2법권이고 그 고유명사로 치면 2법권이고 보통명사가 이제 관행어법권에 일정한 공유 수면에 대한 공동어법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면허 이건 특허거든요. 어업면허 면허라는 말인데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이런 거는 같은 면허라고 쓰는데 허가예요. 허가. 그 차이는 이제 행정행위에서 보는데 반복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암기하라고 제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어업면허는 특허다. 어업면허 없이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 이거 줄여서 체포라고 하는데 포획 채취 오랫동안 계속 이러니까 객관적 관행이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 주관적 법적 확신이죠. 이걸 말한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도 객관적 확신, 객관적 관행, 주관적 법적 확신 두 가지만 갖고 인정하니까 국가에 의한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 다시 돌아오면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헌법재판소도 법적 확신도 이것도 13년 07년까지 출제됐는데 행정관행이 오랜 기간 존재해 왔고 객관적 관행 지형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도라고 하면 돼.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 이러니까 주관적 법적 확신. 그러면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 이거 7급 수험생과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외워야 돼요. 그 강론에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총론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육지의 경우는 지형도가 아닌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 공부는 공부합시다. 그게 아니라 공적 장부. 이게 뭐 지적도, 토지대장, 뭐 이런 것들 지적공부라고 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이런 거. 이거는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 이게 헌재가 혼수상태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된다. 이거는 판례법은 대륙국계 국가에서는 인정돼서는 안 되는 건데 멍청하게 여기다가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된다. 요거는 구급수험생도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그 헌재가 행정판례법상을 인정한 바 있다. 그 주류적 판례는 아닌데 이럴 때는 주류적이 아닐 때는 그냥 그런 바 있다. 그런 판례가 한 건 소수 있다. 그 정도 나오면 맞다라고 봐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제 판례인데 행정법의 출제 빈도는 떨어져 있는데 헌법에는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관에 과연 그 헌법재판 능력이 있냐를 결정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판례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자, 대법원은 굉장히 담백하잖아요. 객관적 관행, 주관적 법적 확신 이러면 딱 끝나는데 헌재는 무려 6가지를 갖다가 요건으로 성립요건으로 늘어놓는데 얘네들의 헌법재판관들의 국어 능력이 얼마나 뒤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객관적 관행과 주관적 법적 확신이 있죠. 요 두 가지 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관습원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째, 이제 6가지를 아주 너절하게 나열하는데,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해 어떤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한다. 어때요? 우리가 학설 판례, 대법원 판례 마찬가지로 관행, 이건 뭐 외울 게 없죠. 당연하죠.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반복 계속성. 진짜 멍청한 놈 아니에요. 이거는 관행과 별개의 추가적 요건이 아니라 관행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행이 딱 어떤 사건 하나가 있을 때 관행이라고 안 한다 그랬죠? 오랫동안 같은 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관행의 개념 정의, 개념적 내포, 내지는 그 동의어는 아니고 하여튼 그 개념 내용에 포함되는 거지 별개가 아니거든. 이거 외울 게 없어요. 반복 계속성이 관행의 개념이다. 그 다음 셋째, 관행은 지속성 가져야 하는 것으로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아니 계속되는 거나 계속성이나 지속성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괄호 열고 항상성. 자, 그러니까 요런 단어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계속성이나 지속성이나 항상성. 우리가 이제 붙박이별을 항성이라고 하고, 그 붙박이별인 항성 주위를 떠도는 위성을 행성이라고 그러죠. 단일 행자. 그 용어의 항상성. 국어 단어 그대로 이것도 뭐 항상 그렇다. 뭐 항상성.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가 아니라 다 이제 관행의 개념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된다. 명료성인데 당연하죠. 이게 어떤 게 오랫동안 어떤 한 건만 있으면 그런 사건이 있는지 모르는 국민이 다수일 수도 있죠. 근데 오랫동안 계속 되풀이되면은 그거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명료성이에요. 이것도 뭐 계속성과 연결되는 거지 뭐 별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 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콘센서스. 뭐 독일어까지 막 이제 동원해서 쓰네. 아주 육갑을 떠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얻어 국민이 강제를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국민적 합의가 결국 법적 확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튼 5개구나. 넷째, 다섯째. 난 또 6개인 줄 알았더니. 이런 게 조금씩 삑살이 나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건 아니죠. 뭐 5개인데 6개라고 얘기했다고, 강의 더 이상 못 듣겠다. 저 새끼 저거 실력 더럽게 없나 보다. 뭐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경미한 과실. 자, 그러니까 이게 너절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앞에 4가지는 뭐예요? 관행과 관행의 개념 정의, 관행이라는 개념에 내포된 그런 내용이에요. 4가지가. 그러니까 다 관행 뭐라 정리하면 되고, 마지막에 뭐 콘센서스 뭐 이런 육갑을 떠는데 국민적 합의, 이게 주관적 법적 확신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만 있다면 헌재 결정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들이나 또 두 문자로 어떻게 따야 되나? 뭐 관행의 관자 따고 반복의 관반 항명 국국 이런 식으로 따나요? 쓸데없는 짓이죠. 자, 이제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문자의 의지는 하지 마라. 그 바보 같은 짓이다.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점은 관습헌법이다. 이랬는데 이건 이제 헌법에서는 그 논거까지 출제가 되는데 행정법에는 결론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워낙 유명한 거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관습헌법이다. 따라서 어때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대등한 이유를 갖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위헌결정에 대해 내렸는데, 자, 이거 배경을 보면은 헌법재판관 9명이거든요. 9명인데 여기는 이제 3부로 이루어졌는데 소부가 대법원은 4부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 헌법재판은 3부로 이루어졌는데 3, 3은 9 딱 떨어져요. 헌법재판소장도 포함해서 3, 3은 9로 딱 떨어지는데 이 9명인데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3명은 국회에서 이제 그 선출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권력 분리상 배려가 되는데 그 9명 중에 위헌 의견이 7명이었고 합헌 의견이 2명이었어요. 근데 이 9명 전원이 서울거지였고
9명 전원이 서울에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명은 참 그래도 소신이 있냐? 그 2명 합헌 의견을 냈던 2명 중에 1명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서울 땅값이 떨어지든 말든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소신 판결한 거고, 1명은 종부세 그 납부 대상자였는데 그 납부 금액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그래서 뭐 별로 서울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별 타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거 서울 땅값 떨어지면 안 되죠. 곤란하죠. 그러니까 위헌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연구관 통해가지고 외국에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요. 그 나라도 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300 몇십 년 전에 그 판례를 갖다 구닥다리 판례를 찾아가지고 결론은 위헌이라고 내놓고 지 집값 떨어질까 봐 땅값 떨어질까 봐 위헌이라고 결론 내놓고 몇백 년 전에 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 그걸 갖다 베껴온 거고, 그 다음에 이 포섭이라고 하는데 이 성립요건에 이게 충족이 되느냐 아니냐가 포섭이라고 했죠. 포섭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거는 맞지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법적 확신이 있나요? 없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도는 고구려 때도 국내성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죠? 나중에 평양성으로 그 수도를 이전했잖아요. 백제도 어때요? 백제도 초기 도읍지가 어디였어요? 위례성이라고. 위례성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학문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위례성에 있다가 그 위례성에 있는 한성백제라고 그러거든요. 백제 역사가 500년이에요. 700년이에요. 부여 역사도 700년이에요. 부여 역사가 연구가 안 됐다고 그걸 무시하는데, 부여 역사 백제하고 똑같이 700년이에요. 그 다음 가야 역사가 또 문물도 없고 유적도 별로 없고 연구가 안 돼서 그런데 가야 역사도 50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걸 무시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뭐 사학자들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걸 지원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우리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역사 700년 가운데 항성백제라고 하는 위례성, 그게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역사 여러분들 뭐 공주, 부여 이것만 얘기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제 역사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 모르는 국민들 굉장히 많죠. 반드시 알아둬야 될 교양이에요. 백제 역사의 500년이 서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이 그 쳐들어오는 바람에 남진 정책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거기 그 아차산, 아차산에서 그 계로왕이 잡혀가지고 죽었죠. 결국 죽고 나서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됐죠. 문자왕일 건데 문주왕, 문자왕, 문주왕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 수도가 그 공주에 있는 그 공산성이에요. 공산성 가본 사람 알겠지만 그게 무슨 수도라고 그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그쪽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근데 도저히 거기서는 뭐 식솔들도 뭐 제대로 거주할 만한 공간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성왕 때 이제 그 사비로, 사비 부여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태봉도 처음에 개경에서 수도를 정했다가 이제 그 철원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어때요? 처음에 이제 개경에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서울로 한양으로 옮겼다가 이방원 때 2차 왕자인왕까지 해가지고 경복궁 꼴보기 싫다 다시 잠깐 개경으로 갔다가 다시 창덕궁 지어가지고 창덕궁으로 왔죠. 그 대한민국도 어때요? 박정희 시대에 보수의 뭐 상징적 존재라고 하는 거, 박정희 시대에 수도 이전의 계획이 확정됐어요. 지금 이제 계룡대라고 해가지고 육해공군 상군 본부가 있는 거기로 수도 이전을 하려고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박정희가 만약에 그때 죽지 않았더라면 수도 이전이 현실화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는 서울일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미 박정희 때도 그 시도했듯이 수도는 언제든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게 역사를 제대로 배운 국민에게는 당연한 그게 법적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건 포섭도 안 되는 엉터리 결론이고,
이건 참 헌법재판관 수준이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저런 거 다 해석으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종류가 이제 민중적 간섭법인데 이 민중이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 보충자료 잠깐 볼까요? 행정법상 국민을 지칭하는 게 사인, 이게 사사로사, 일반 국민 얘기죠. 근데 국민 중에 공무 수탁 사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죠. 공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사인, 이거는 공무를 수행하니까 이거는 행정주체지 그 일반 국민의 지위가 아닙니다. 민중인데 민중적 관습법, 소송 이런 거 말할 때 민중통제 이런 게 일반 국민을 얘기하는 거지 뭐 사회과학의 민중혁명 이런 계급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공공도 공공용물 이건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물건, 도로, 하천, 강 뭐 이런 것들을 공공용물이라고 그래요. 이 공물의 분류 중에 공용물, 공공용물, 그 다음에 보존용 공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다음에 국민이란 말. 근데 일부 국민은 공민, 공적인 국민이, 공적인 국민 이거는 그 참정권 주체, 유권자, 즉, 여기도 수정이 안 됐구나. 18세 이상이에요. 18세 이상이 연령이 인하됐죠. 18세 이상의 국민만 국민이에요. 그러면 18세 그 미만은 어때요? 국민이지만 공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주민은 그 대한민국 구성원이 국민이고 지방자치단체 인적 구성원은 이건 주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가면은 민중적 간섭법은 공법관계가 일정한 관행, 객관적 관행, 민중, 일반 국민 사이에서 오랫동안 계속됨으로써 관행이고 법적 악신에 이른 거다. 뭐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죠. 종류가 입법권, 용수권 해가지고 뭐라 정리하면 돼. 입법권은 10년도에 출제됐고 용수권은 쓸 용자, 물에 관한 사용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이든 신경 쓰지 말고 간섭법상 물에 관한 사용권 07년, 유수 흘러가는 물, 관계용 이거는 농업용 05년 출제했고 먹는 게 식용 이것도 05년, 공유수면 공적인 소유의 수면이죠. 뭐 국가 소유의 강 이런 거. 인수, 배수. 인수는 강물을 끌어 쓰는 거고, 배수는 물을 배출하는 거고, 유지는 고인물, 호수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거고, 하천, 지하수도 05년. 그러니까 다 숫자가 들어간 물에 관한 상관. 그러니까 입법권과 용수권 이런 뭐라 정리할 수 있죠. 자, 입법권은 아까도 봤지만 입법권은 관행어업권으로 관습법상 권리지만 어업권은 수산업법상 권리로 성문법상 권리다. 이게 05년에 출제됐고 광업권도 마찬가지. 광업법상의 권리로 성문법상의 권리예요. 자, 입법권 이것도 법적 확신도 아까 먼저 봤죠. 하천 용수권 이것도 뭐 별도로 외울 건 아닌데 농지 소유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공유하천에 공유는 공적 소유, 즉 지방자치단체 소유를 공유, 국유 이러면 국가 소유 줄임말이에요. 법률용어의 줄임말이 많다 그랬죠. 보를 설치하여 그 연안의 논에 관계를 하여 왔고 농업용수를 하는 게 관계라 그러죠. 관계용. 원고도 그 논중 일부를 경작하면서 위 보로부터 인수를 하여 왔다면 이거 객관적 관행이 성립된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주관적 법적 확신은 판시를 안 했지만 그 묵시적으로 인정해서 결론이 뭐냐? 위 보에 의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에 의해 취득하였음이 뚜렷하기 때문에 원고나 하천법에 관한 법규에 불구하고 기득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행어권 인정한 거죠. 결론이. 근데 이 헌재결정 이것도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종래에 인정되던 관행어권에 대해 2년 이내에 등록해야 입어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요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진짜 이거 납득하기 어려운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판례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판례인지.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충자료 볼까요? 수산업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이게 이해가 되고 대법원 판례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되어 있냐? 입어라 하는 거는 입어자가 공동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하고 입어자라 하면 어업에 신고를 한 자로 공동업권에 설정되기 전부터 당의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에 인정되는 자 이게 이제 법적 확신이죠.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옛날 게 이제 여기는 이제 등록된 자를 말한다는데 그 경가조치에 관한 게 있죠. 입업 시행 당시 공동업의 여장 안에서 입업 관행이 있는 거로 인정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의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업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요 입어자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는 입업권에 관해서 어때요?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바다에 가서 그냥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거 당연하다고 이렇게 몇천 년 동안의 관행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부들이 법지식이 뛰어난 전문가들이에요. 그 뭐 이런 수산업법이 개정돼 가지고 2년 이내에 옛날에는 등록을 안 해도 그냥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하고 2년 내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요 입어자로 본다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어때요? 2년 내 등록 안 하면 입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여기 안 해놨구나. 그 헌재가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이 법률 해석을 잘못 해석했어요. 이게 2년 내 등록을 안 해도 어때요? 안 해도 입업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침해되는 사익이 작다. 그에 비해서 공익이 크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그 상당성의 원칙과 관계되는 그 표지였는데 이 법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대법원 판례는 어때요? 등록을 안 하면 입업권이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양을 줄이느라고 이걸 갖다 그 쳐버린 모양이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리고 일본 법을 베낀 거예요. 일본 법을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베낀 건데 일본은 천여 회 이상 광고를 했어요. 정부 예산으로 어민들에게 계속 광고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 차이는 그 일본은 그 2년이 지나도 입업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2년이 지나더라도 나중에 권리 행사할 때 등록만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정적 차이가 그거예요.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은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간척 사업이 그 시행될 때 그 간척 사업의 법률 용어가 이제 공유수면 매립 면허라고 하는데 이것도 특허에 해당돼요.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가 없고 공익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개나 소나 못하고 특별히 허가받은 특허가 특별한 허가 줄임말이거든요.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에 하나에서만 하는 게 이 특허인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서 간척 사업하게 되면 내 고기 못 잡잖아요. 이럴 때 그때 이제 보상을 받으려면 일본의 경우는 그때라도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하면 입업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2년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안 한 경우는 아예 입업권을 소멸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간척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고기를 못 잡게 돼도 우리는 보상금 한 푼 못 받고 그냥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 차이였는데 이게 행정공무원이 일본 판례를 베끼다가 그 껍데기만 베낀 거예요. 잘못 베낀 거예요. 그 오류를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지 못했다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광고를 6회인가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어민들이 몸 보복을 한다고 그 광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 권리를 갖다가 싹 쓸어서 정리해버리고 입을 씻어버렸던 거죠.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자, 행정선례법인데 일반 국민의 행위가 되풀이돼서 관행이 되면 민중적 관습법. 행정선례법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행정선례법이니까 명칭이 행정청의 행위가 반복돼가지고 법적 악신에 이른 거죠. 아까도 봤지만 국세기본법하고 조항까지는 몰라도 행정절차법, 법률 명칭은 외워두라 그랬죠. 명문 규정이 있고 판례도 비과세 관행을 선례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도 14년에 출제됐는데 국세행정의 관행의 의미인데 이것도 뭐 외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요건 이제 음미할 게 있어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이거 위법한 관행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 과실 이런 과오 이 정도예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 이것도 음미할 부분인데 좀 이따 보충자료 보기로 하고, 정당한 거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보충자료 보면은 법학에 있어서는 특정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거고, 대부분 일반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국세행정의 관행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죠. 국가배상법상 과실도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죠.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그 공무원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 의미는 잘 모를 거예요. 뒤에서 설명할 거고. 법령 해석과 과실도 마찬가지죠. 일반 공무원이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거. 검사, 심지어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관한 건데, 그 밑에 친 거 보면 그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도 판례가 없으면은 앞으로 재판이 걸렸을 때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를 검사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가 없죠. 왜? 법관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대법원에 가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경우는 어떤 부에 할당이 되느냐에 따라 재판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여기도 평균적 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준이 예인데, 이거는 구급수험생은 몰라도 돼요. 이 강론에 해당되는 거라. 공무상 질병 해당 여부인데, 이거 공무원법의 5편에 다루는데, 보통 평균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돌아옵시다. 그 두 번째 성립 요건인데, 이건 17년 지방직 7급하고 13년에도 출제됐고, 자, 여기서 이제 음미할 게 있는데, 일단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이런 거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거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했지만 그 후에 과세 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걸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해서 경정할 수 있다. 이게 묵시적 의사 표시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지, 묵시적 의사 표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이제 보충자료 나중에 신뢰보호 원칙의 공적 견해 표명에서 종합 정리할 건데, 일단 이 정도로 이제 포석 과정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죠. 그 의사 표시는 묵시적인 것도 좋다. 그 달리 말해서 그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것까지는 없고 묵시적인 의사 표시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2, 3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표현이 위에 거는 묵시적 의사 표시가 판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 이게 이제 묵시적인 거고, 여기는 묵시적 의향이라고 표현한 거, 그 차이예요. 아주 유명한 판례가 네 번째 판례인데, 20년 지방직 7급, 10년 7년에도 출제된 건데, 관세청장이 행정청이죠. 장자 들어가면, 기관장 들어가면 행정청이다라고 알아보면 돼요. 4년간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죠. 보세운송 면허세를 단 한 건도 부과한 적이 없고, 이거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는 부작이라 그래요. 부작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는 자비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부과를 안 하면 부작위도 공적 견해 표명 비과세 관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수출학대라는 공익상 필요 등에서 관계법조문 해석제를 건의했다. 자, 이게 어때요? 그냥 몰라가지고 이 보세운송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착오로 몰라서 했다면 비과세 관행 인정 안 합니다. 아까 1번 판례에도 봤죠? 몰랐다면 인정 안 하는데, 이거는 알고도 공익
공익 때문에, 수철학대라는 공익 때문에 오히려 관계법조원의 삭제까지 건의했어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일반 국민은 어때요? 이게 관세청장이 착각해서 부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예 그냥 법적으로까지 삭제할 모양이구나라고 믿을 만한 표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 상식이죠. 이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 법을 모른다는 건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상식이죠. 그러면 어떤 게 법적인 인식이에요? 평균적 국민이라면 이거 그 1년간 부과가 안 될 때 어때요? 이거 법적으로까지 나는 이제 면세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법적으로 당연히 세금 부과할 때가 됐는데 이 아저씨도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뭘 그 착오로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구만, 깜빡 잊고 뭐 업무를 못 챙겨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부과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평균적 국민의 법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로 인한 이런 거 갖고 법적으로까지 내가 면세다 이렇게 믿었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장이 나온 착오로 인한 거 부정한다라는 거. 착오로 인한 거. 어느 상황에 대해 비록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착오로 인한 거라면 일반적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 할 수 없다. 자, 이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사업수수의 도입 이래 20년, 엄청난 기간이죠. 사업수수를 부과하지 않았다. 비과세 관행, 부작위도 될 수 있다. 관행이죠. 그 다음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수수의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착오가 아니라 알면서도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러면서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건 묵시적으로 성립된 거죠. 이건 착오가 아니잖아요. 알고도 안 했잖아요. 알고도 쟤들 바보 아니야? 이거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건데 쟤네들 착각해가지고 잘못 부과하고 있구나. 얘는 법적으로까지 그렇게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이럴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관행 인정 사례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부가가치세에 가는 건데, 이거는 이 표지 이제 강조 표시되어 거 있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 한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게 아니라 당해 외국 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는 그 상계적상에 있는 걸 대등액에서 까고 계산하는 걸 상계라고 그러는데 상호계산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고, 나중에 이제 국가배상 가면은 이제 상계 단어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할 거고,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대회에 표시해 왔단 말이에요. 이건 착오가 아니라 아예 고세율, 고율이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걸 표시해 왔어요. 더 볼 거 없죠. 그럼 당연히 착오로 인한 게 아니라 알고도 영세율을 정해왔다. 의사표시까지 명시적으로 한 거니까. 묵시적 의사표시도 인정이 되는데 하물며 명시적 의사표시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현대사회는 유동이 심한 다원적 사회이기 때문에 관행의 영속이나 일반인의 법적 악시와 같은 관습부 성립을 위한 요건 충족이 매우 어렵다. 공룡년에 출제됐는데, 자, 이것도 이제 상식이죠. 왜냐면 오랫동안 같은 게 되풀이돼야 되는데 오늘날 급변하는 그 굉장히 어때요? 빠른 속도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그 현상이 오랫동안 되풀이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관습법의 법원 이걸 인정하는 문제하고 성립 범위가 넓다 좁다는 별개죠.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지만, 관습법의 법원성은 인정되지만 관습법의 성립이 매우 어렵다라든가 관습법의 성립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건 맞는 거예요. 또 자, 일단 성립한 비과세 관행이 소멸되는 시점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의 과세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돼야 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거는 그랬어요. 착오로 지난 거는 그렇다 쳐요. 보세운송 면허세도 4년간 아까 부과하지를 않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법률 그 삭제까지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 이제 부과해야 되겠죠. 근데 지나간 거는 보호를 하지만 장래 어때요? 그 보세훈 송면회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그 이후부터는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의사표시에 관한 거 종합정리는 신뢰보호 원칙에 거기서 공적 견해 표명에서 종합정리하는데 명시적, 간접적, 묵시적 의사표시도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게 법학의 상식인데 명시적 의사표시 한정되는 거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처분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서 그로 인해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는 게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이 공적 견해 표명 이거 나오면 신뢰보호 원칙 눈치채면 돼요. 이거 이 판례는 비과세 관행 인정,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인정. 두 가지 논점에 관해서 판시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에 관한 건데 성문법과 관습법이 모순 저촉 충돌 이게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인데 이때 관습법이 성문법을 개정 폐지 줄임말이죠. 논란이 있다 07년에 출제됐는데 아까도 봤죠. 이견 없다 이러면 틀린 거고 논란이 있다 견해가 대립된다 무조건 맞는 거라고. 보충적 이력설이 통설이자 대법원 판례예요. 보충적 이력은 하위다라는 거죠. 하위다라는 거죠.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 불비 없을 때 없는 부분에 관해 보충하는 요령이지 성문법이 있는데 그와 저촉되는 그와 다른 내용의 관습법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통설인데 이것도 06년까지 출제. 개폐 이거는 뭐 대등하다라는 건데 절충설은 그 짬뽕 학설이 짬 짜면 같이 이 학설 저 학설을 다 혼합한 학설을 절충설이라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보충적 효력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그 장기간 적용되지 않거나 이럴 때는 개폐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건데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로 알아두면 돼요. 대법원 판례 보충적 효력 쓰는데 이것도 보충자료 잠깐 배경을 한번 보고 모순저촉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말로 여러 번 떠들었는데 한번 문서로 보충자료는 문서죠. 문서로 확인하는 게 명확하다 그랬죠. 그 4페이지 보면 관습법에 이제 보충적 효력인데 그 이인창 씨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데 근데 묘를 썼는데 남의 산소에다가 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장 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웃 주민 이름은 모르겠네. 이병우 장남이 이웃 주민 김영주 씨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이 이름을까지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피고를 갖다가 장남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피고가 장남이냐 아니면 아니거나 관습에 따라 그 처에 그 사망한 그 이인창 씨의 처를 피고로 제기했는데 이 처를 피고로 제기한 게 잘못됐다. 이게 다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장남이 피고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건데 자, 관련 법령 한번 볼까요? 성문 법령이 어떻게 되냐? 민법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어때요?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 그러니까 보충적이라는 거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 다음에 가정의 준칙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부속은 상제가 되는데 주상은 어때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아니라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으면 차남이 되는 게 아니라 장손이 된다. 이게 적장자 계승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호주제가 있을 때도 적장자 계승주의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호주제 자체가 이게 폐지가 됐죠. 위헌이라고 해서. 관습은 어떻게 됐냐? 처가 먼저 사망할 때는 장남이 아니라 부가 배우자인 엄마가 사망한 사건이었구나. 내가 착각을 했네. 엄마가 죽었을 때 이제 배우자인 남편이 그 주상은 주된 상주, 제사 지내는 주체가 제주. 그래서 요 망실은 사망한 처. 그 망실이라는 말은 이제
오늘날에는 타당하지 않은 거. 옛날에는 이제 여성은 사회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래, 그때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잔재가 이제 집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실이라는 게 집실이라고 그래요. 한자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마누라를 정실, 그 다음에 첩을 첩실이라고 그러고, 사망한 처를 망실, 사망한 처다 그래서 망실의 제사를 통제하는 제주가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성문법에 따르면 장남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 관습에 따르면 배우자인 남편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른 경우를 모순, 저촉, 충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해를 위해 본 거고, 그래서 교과서 돌아오면은 11년에 출제된 건데, 결론은 뻔히 알고 있죠.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여러적 보충적 성격, 그 보충적 이력이라는 게 딱 보이죠.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 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이것도 뭐 외울 게 아니죠. 최상위법, 최고법, 근본법 이런 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출제가 됐던 판례예요. 근데 이거 외울 이유가 없죠. 왜냐? 이 말은 뭐예요?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하위니까 그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관습법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단계설이라는, 또 우리가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하위다라는 걸 알면 이건 당연한 결론이죠. 자, 현재 이 아저씨도 참 또 사고치고 있죠. 전 세계 절대 다수 국가가 관습헌법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거의. 그런데 이걸 엽기적으로 동의설까지, 진짜 개 쪽팔리는 판결입니다. 이건 솔직히 참 부끄럽고 추잡스러운 판례인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참, 언제 우리가 국민투표건 뭐건 언제 주권자인 국민이 그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걸 그걸 동의한 바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서울이 현재 대한민국 수도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누가 그거를 갖다가 동의해 준다 바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개 거짓말이죠. 우리나라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12년에 출제됐는데 헌법에는 출제가 많이 되는 논점이에요. 여기 이제 관련되는 논점이 헌법 개정과 헌법 변천, 변질, 이게 또 헌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행정법에서는 또 그 이해를 위해서 그냥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7급 수험생은 반드시 헌법에서 알아둬야 돼요. 헌법 변천. 자,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논리가 꼬이죠. 이걸 두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장의 앞부분에서 결론을 내는 걸 두관식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가 꼬여요. 그래서 이 헌재결정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할 논리적 사고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헌법, 이거는 법과당 1학년 때 배우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는 고민할 그 기회가 없어요. 공부할 기회가. 그러니까 옛날에 뭐 헌법재판관, 내가 명예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두 글자 이름이, 괜한 얘기를 했네. 두 글자라면 눈치채 검색하면, 이거 참. 뭐, 갑시다. 이왕 저질러진 거. 그 뭐 헌법재판관 청문회 하는데 헌법 개념으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 다음에 기본권에 관한 개념으로도 청문회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해 주신다면 열심히 연구해서 재판관의 소명을 다하겠다. 그러죠. 제가 그랬죠. 아니,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데 임명만 해주시면 이제라도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스터디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겠다? 아니, 뭐 헌법재판관이 법과대학 1학년 상대로 하는 그 스터디 클럽 모임이에요? 이럴 정도로 헌법에 관한 거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 가니까 그 회고록들 해가지고 저 기자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헌법재판관들 인터뷰해가지고 그 회고록식으로 이제 정리해 나온 책이 있는데 솔직히 한 3, 4년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감을 잡았다라는 솔직한 재판관의 그 고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론이 논리가 두 가지씩이면 결론이 있는데 결론을 딱 내려놓고 혼수 상태예요. 자, 이 경우 성문의 조항과 다른 것은 성문의 수도 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당연하죠.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평양으로 한다. 또는 뭐 세종시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필요하죠. 근데 관습헌법은 이 경우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 설정 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지는 점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도 조항이 없거든요. 이건 7급 수업에 알아둬야 되는데 수도 조항은 없는데 그 헌법 개정할 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하나 들어가면 깔끔하게 끝나요. 다만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꼬이는데 다만 헌법 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 이게 헌법 변질이라는 거를 여기서 눈치를 채줘야 돼요.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율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런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이게 헌법 변천이에요. 이 주석은 제가 다른 건데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다.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아까 단정적으로 헌법 개정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결론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그 국민투표를 통해 물론 헌법 개정도 국민투표를 거치긴 하지만 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하고 그 레퍼런덤이라고 해서 그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아니라 그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또 뒤에 가면 어때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상황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거 법과학 1학년 답안에 이런 거 쓰면 이건 F 맞습니다. 이건 꽈락이에요. 이건 뭐 엉터리 답안이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수도 이전은 불가능한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얘 헌재에서 제시한 대로 어때요? 헌법 개정을 하면은 가장 깔끔하고 그거 안 하더라도 어때요? 국민투표를 거치면 됩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서 그 통과가 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어쨌든 이 헌재 재판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권위에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전문가 상관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 독자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람직한 공무원 상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시다.